안녕하십니까, 윤혜선입니다. 핸드폰에서 만보기 어플이나 심박수 체크 어플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율주행차, 배달 로봇을 듣거나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프닝 세레모니에서 누비 로봇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통신과 의료기기, 통신과 교통수단을 융합한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다른 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산업 영역에 진출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기술과 산업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와 지능을 위한 법제도 개발에서도 치열합니다. 아직 선명한 글로벌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융합 시대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과 함께 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조성하고 혁신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를 사회 구성원이 수용하도록 하려면 좋은 규제를 만들고 이를 잘 집행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도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술과 제도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16세기 과학혁명이 이전에는 중국이나 인도, 아랍 문명에 비해 과학과 기술 역량이 뒤떨어져 있던 유럽에서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최초의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을까요? 왜 현재 디지털 혁명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을까요? 유럽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난 제도적 배경은 유럽이 인도나 아랍, 중국과는 달리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됨으로써 대학의 자치가 보장되고 개인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학습,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과학혁명에 이르는 지식의 축적을 낳았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제도적 배경은 영국이 획기적으로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증기기관과 같은 기술의 개발이 산업으로 이어지고 대규모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어 기술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립된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는 미국에서도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미국의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기술 혁신과 그 산물을 개인의 자유와 지적 재산권과 같은 권리로 최대한 보장해주고 안전, 소비자 보호와 같은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환경은 미국이 기술 패권을 100여 년 이상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나 새로운 영업 모델에 대해 우리나라와는 달리 규제를 거의 하지 않던 미국과 중국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진 것 역시 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제도는 새로운 기술이 사회 안으로 들어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쳐서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도가 기술을 사회화해주는 것입니다. 기술 선진국일수록 제도의 중요성도 잘 알아서 혁신 기술이 나올 때마다 제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 발빠르게 제도에 관한 전략을 세우고 추진합니다. 신기술을 진흥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기술에 관한 국제기술 표준을 만들고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만들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 개발 경쟁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념비적인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국이 치러진 이후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규범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윤리지침, 자율규제와 같은 연성적 규범을 만드는 전략을 추진했다면 최근에는 규제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혜성같이 등장한 챗GPT는 이러한 경쟁의 추진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력이 부족한 유럽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 만들기에 정치적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력이 부족해도 제도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시간을 확보하고 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인공지능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국방이나 안보와 같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에 이 규제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인공지능을 만든 기업의 출신국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인공지능이 유럽 내에서 사용되면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유럽의 인공지능 법안은 곧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유럽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미국과 영국은 반면에 현재 규제 방향만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시민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책무성, 사이버 안보를 강조하는 규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영국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미 추천 알고리즘, 딥페이크,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법을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에 관한 법안이 여러 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우리나라 법안들의 특징은 유럽의 법안과 유사한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 입법안들이 유럽의 제도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인공지능이나 플랫폼이 특히 그러한데요. 신기술의 수준이나 신산업의 상황이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하는 유럽의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까요?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글로벌 인공지능 국가 역량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6위입니다. 우리 앞에 유럽 국가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기술에 대하여는 과거의 규제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요국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국제적으로 제도 경쟁력을 선취하고자 자국의 실정에 맞는 규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신기술, 신산업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외국법, 특히 유럽법에 의존하거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연 우리나라가 제도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융합이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에서는 혁신이 주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불확실한 위험이 등장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타다 사례와 같은 이해 충돌과 사회적 갈등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한 원격 의료, 핀테크와 같이 기존 산업과 제도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문제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혁신이 가져오는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와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글로벌 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만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취해야 할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정부가 변화된 국가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사회과학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의 기업들의 행위를 명령과 통제의 방식으로 감독하는 정부의 규제자 역할은 그 시효를 다했습니다. 이제는 첨단 기술과 디지털 융합을 수용하는 데 따르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기술을 학습하고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법을 숙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거버넌스의 조정자 역할이 정부에게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선 다른 나라의 동향을 살피는 것과 함께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기술과 신산업에 관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제도적 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기술, 신산업에 관한 경제 지표를 개발하고 신기술에 관한 리스크 평가나 역량 평가, 사람들의 기술 수용도 조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법학과 같은 사회과학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정부가 변화된 국가 역할에 맞춰 자기 쇄신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나 규제기관 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일부 면제해주고 그 실험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7개의 규제 샌드박스가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발상지는 영국인데요. 영국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규제기관의 공무원들이 직접 혁신가들과 소통하고 실험 조건을 함께 설계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등 신기술과 혁신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기술 혁신을 알아야 혁신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발상에 기초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정부가 조금 더 그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광범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같은 대표적인 규제 기관들이 디지털 규제 협력 협의체 같은 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협의처를 통해 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등 디지털 융합에 관한 국가의 중장기 규제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각자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고 협력과 조정을 통해 중복 규제나 과잉 규제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이고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스스로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규제 기관의 공무원들이 혁신의 장벽을 체험하고 혁신 친화적인 규제를 개발할 수 있는 사고를 키우고 새로운 제도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규제기관 제도혁신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규제기관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사회시민단체, 학계 등과 협력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안전하게 그 규제를 제거하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무원 개인이나 공무원이 속한 부처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공무원 개인의 차원에서는 성취감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변화된 환경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실행 전략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융합의 시대, 기술이 인류를 주도하는 시대의 초입에서 대한민국은 시야를 넓고 높게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의 글로벌 시장까지 품고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혁신 기술과 산업의 성장 속도에 발맞춰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생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제도 개발 환경과 규제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열쇠가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나란히 사회과학, 인문학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국가적 투자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글로벌 제도 경쟁력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제 이정돈 교수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혁신 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 세션을 종합하는 의미의 정책 제안을 발표하시겠습니다.